최근 미국 정부가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중국의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큰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에 속한 기업들에서 제조한 장비나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는 국가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등의 자금 조달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과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와 ZTE 등의 통신 기업들이죠. 이 5G 기술력과 점유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의도이고, 이 5G 통신장비의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이를 장악할 경우에는 미국이 추후에 5G 시장에서 중국을 누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들이 국가안보, 비밀 보호에 굉장히 취약하고 뿐만 아니라 이 통신장비 설치의 명목 등으로 이뤄지는 중국 국영은행들의 금융 지원은 그 위험도가 아주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1대1로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1대1로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자국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 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을 내세워서 미국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중국과 손을 잡지 말아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화웨이와 ZTE 대신에 이들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권고하는 기업들은 다름이 아닌 한국과 유럽의 통신장비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가 그 선택지로 꼽히고 있고요. 이 개발도상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화웨이 장비를 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가격이죠. 기술 수준 대비 장비 가격, 이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화웨이 장비의 단가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요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장비가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60%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되면 일정 부분 직접적 금융 혜택을 줄 테니 조금은 비싸더라도 삼성이나 유럽 제조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방국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해서 탈화웨이, 탈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 등이 그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마저 중국 장비 구입을 저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저지할 새로운 카드를 내세우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5G 시장에서 탈화웨이 정책은 꽤나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화웨이 장비 배제 움직임이 표출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중국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한통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영국 내에서 화웨이의 5G 장비 퇴출을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2위 통신사인 KDDI가 삼성전자와 2024년까지 2조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죠. 두 기업은 지속적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을 성공시킨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통신업계 1위인 버라이즌과 삼성전자가 8조 원에 육박하는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죠. 이는 한국 통신장비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이 5G 장비 시장은 화웨이가 3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에 올라있고, 2위 에릭슨 25%, 3위 노키아 16%, 삼성전자는 13%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4위에 올라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탈화웨이 정책을 펼 때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대신에 같은 유럽 내 기업인 에릭슨이나 노키아의 장비를 많이 선호하고 선택해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삼성은 일부 제한적인 수혜만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삼성의 입장에서는 에릭슨, 노키아와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장비가 보다 더 많은 비율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에 이어서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일본의 집권여당
자민당의 강경파 보수 세력들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와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복수의 도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일본 역시 단교를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하며 도쿄의 한국 대사관 그리고 일본 내 삼성전자 지사를 압류하는 방안을 보복 조치로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대사관과 한국 산업의 대들보격인 삼성전자,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를 모두 타겟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현실성은 극히 낮은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의 일부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 지역이고 삼성전자 지사는 강제징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압류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터무니없는 발상이지만 일본 자민당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징용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서 일본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많은 보도들이 작년부터 나왔어요.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금융 제재, 일본 방문 시 비자 발급 중지 등이 언급된 바 있었죠.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에 또 한 번 혐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다시금 확산되어 이 한국과 일본이 거리를 두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본인의 참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꺼내드는 등의 이 정치적인 재료로서 활용된 바 있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 역시 한일 관계를 본인의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스가 총리는 얼마 전에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 바 있었습니다. 직접 참배할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외교적인 갈등에 빌미를 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복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내의 보수 세력들을 자극시킬 수가 있으니 직접 방문은 피하되 공물 복납을 통해 이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재임한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거나 공물을 복납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총리 명의로 공물을 복납했다는 것은 본인이 취임 시부터 언급해왔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스가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좀 긍정적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에서는 예측이 나왔지만 사실상 스가 총리는 이전 정권의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로 여겨진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스가 총리는 사실상 불참 의사를 표출했죠. 봉합되지 않는 한일 갈등,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은 중국을 대항할 연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일본이 참여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국과 대면하기에도 불편한 부분은 분명 크겠죠.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인 이슈가 상당히 복잡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은 한국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개시하라.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만든 걸 두고 홍콩에 주었던 특별대우를 뺏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 양제 약속을 깨고 일국 일제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일국 양제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말하며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통치 원칙이며 대만의 통일 원칙을 의미하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홍콩 관세 혜택이 박탈되면 중국 본토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제2차 미중 경제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난감해진 것은 두 국가 사이에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누구 편에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한국이 홍콩 보안법에서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만든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을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 기로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올해 예정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분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한국에게는 현재 1, 2위 수출국이며 한쪽이라도 잃게 될 경우 한국이 받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에게 이 두 국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서 안보 협력이 필수적인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의 13.5%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중국은 한국의 수출량 25%를 책임지는 최대 교역국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도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만이 한국에게는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외교 전문가들은 둘 중 어느 한쪽도 소외시킬 여유가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한국 정부는 침묵하며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과 달리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쓴소리를 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고 크게는 미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재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6일 아베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중국으로부터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본인들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죠. 올 초 아베는 한국을 제쳐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주의로 시진핑의 방일에 공을 기울였으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선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중국에게 행동한 이전 행동들은 진심이 없는 행동으로 판단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중국은 아베의 발언에 정치적 망종은 과학적 판단을 압도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련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고 화웨이 배제를 확대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중국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일본에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호주에 대해 무역보복에 나섰죠. 호주에게 소고기 수출 금지와 보리, 관세 부과 등으로 경제보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조한 것으로 중국은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일본이 중국과 건전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면 미국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중국 사회과학원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한 교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미국의 힘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니 호주처럼 코로나19 문제에 대해 맹목적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미국 옹호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은 참을 수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섰지만 결코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또한 한국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2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2%로 전망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예고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 악화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결코 한국에게는 본인들의 입장을 고수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수출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마지막 통보를 했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해버린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으나 유예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도 일본의 사정을 고려하고 미국의 설득으로 한국이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선 것이었지만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제재의 원인으로 주장한 무역 관리상의 허점을 철저히 수정 보완했으니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이달 말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하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최종 통보한 시한이 지난달 5월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최종 통보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라 다시는 일본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로 다시 WTO 제소를 재개하고 지소미아 종료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지소미아 종료가 종료되면 일본의 방위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분석기관에서는 중국은 최근 5년 정도 해군력을 극적으로 강화해 일본에 대해 더 나은 우위를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센카쿠를 점령할 경우 일본 측을 빠르게 압도하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들어올 시간을 안 주겠다는 전략이죠. 이는 일본을 순식간으로 제압해야 가능한 전략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로 일본의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아베 정권은 한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소미아의 종료로 일본의 전력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전 세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자존심만 내세우는 일본만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코로나19 온라인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도시가 참여를 결정했는데도 말이죠. 서울시는 올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전 세계 40여 개 도시 관계자와 석학,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을 개최합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문화, 대중교통, 스마트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응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5일 동안 세계 각 도시, 시장단이 참석하는 도시정보 시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총 15개 세션이 열리는데 어느 곳에서도 일본 도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하게 된다면 한국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범 방역국이 좋은 의도로 힘을 모으자는데도 일본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도 모르쇠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동은 일본 현실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긴급사태 해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식 대응 모델이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나름의 방식으로 불과 1개월 반 만에 이번 코로나 유행을 대부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일본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식 방식이란 어떤 건지 일본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의 자신감에 일본 국민들은 끔찍한 지지율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27%를 기록하며 2012년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지속되는 일본 불매운동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일본 아베 정권의 외교력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극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외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